이번 시간에는 자본가와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와 근로자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우선 집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자본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고 활동을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본을 투입해서 저 필요한 것들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의 활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는 자본가와 근로자로 분리할 수 있어요. 공직자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도 활동을 팔아서 집단이나 정치 영역에 팔아서 대가를 받는 거죠. 근로자에 속하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공직자들은 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죠. 왜 다 월급 받고 사니까. 뭐 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민주화가 심화되면 다 근로자로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두 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와 근로자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집단을 이루면서 함께 일한다. 두 번째는 자본을 투입하는 자와 자본을 투입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활동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자본가, 작업수단과 생존수단, 욕망충족수단을 제공하는 자. 그렇죠.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얻는 거죠. 저번 시간에 자본의 구조를 살펴봤죠. 즉, 자본을 투입하는 자이다. 그래요. 자본을 투입해서 살아가는 자는 다 자본가예요. 뭐, 크든 작든. 뭐 식당 한 개 가지고 있다 해서 근로자고, 뭐 식당 10개 가지고 있다 해서 자본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식당 한 개 있다 해서 근로자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자본을 투입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사람이죠. 자본가인 거죠. 자본가는 혼자일 수도 있겠죠. 아주 소규모면. 그래요.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혼자서 일하면서 뭐 노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활동을 심동이라 할 수도 있죠. 마음심을 써서 노동 심동을 다 행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을 투입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본가예요. 그 다음에 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죠. 생존수단과 욕망충족수단을 제공받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은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근로자. 그럼 자본가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근로자에 대해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죠. 지시하는 위치에 있고, 근로자는 어떤가요? 지시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요. 지시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농업자본은 어떻게 했나요? 농업자본이 지배할 때는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나 자본가 되지 못하게 한 거죠. 그 신분을 정해서 노예나 노비는 물건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 지시하면서 뭘 했나요? 멸시도 했죠. 지시와 멸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 잔재인가요? 신분제도의 잔재인 거예요.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계속 농업 자본이 중심이 되어왔죠. 수천 년간.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 귀족은 뭐 지시하면서 멸시도 하고 이랬죠.
현 시대에도 보면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자본가가 근로자를 멸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조그만 자본에서도 소형 자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식당 내에서도 보면 자본가가 종업원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죠. 지지자면 멸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신분제도의 잔재라 했죠. 빨리 없애져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면 사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념. 그래요. 지지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안 없어지죠. 신분제도가 수천 년간 이어졌고 시장 지배 시대가 빨리 진행된 것도 한 수백 년밖에 안 됐고 그래 또 뭐예요? 대명은 한 100년밖에 안 됐죠.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요. 자본이 발전하면서 점점 사라지고는 있는데 그런 건 또 뭐 빨리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요. 어느 나라든 차별이 있고 뭐 그래요. 뭐 남녀 차별이든 인종 차별이든 또 부자가 가난한 이를 차별하건 뭐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차별하건 뭐 긴 역사가 있어요. 신분제도의 잔재라고 보면 되고 신분제도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뭐 관습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자본가의 특징이 뭔가요? 능동적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결정하는 거죠.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도 결정을 하고 또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결정하고 그래요. 능동적인 존재예요. 근로자는 어떤가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 할 일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일정 범위 내에서는 뭐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지시하는 거를 해야 돼.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죠.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서너 명을 고용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활동도 팔면 상품을 했죠. 근로자한테 활동을 샀으니까 대가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지불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각자에게. 그럼 5명에게 1,500만원을 줘야 되겠죠. 1인당 300만원 벌어요. 근데 자본가는 수입이 없어요. 한 10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근로자는 300만원 벌고 자본가는 100만원 번다 해서 근로자가 자본가의 지시를 안 받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로자는 항상 자본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 시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이 아닌 이상. 그런 거예요. 딱 이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현실에서의 자본가와 근로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본가가 잘 살 것 같아요? 근로자가 잘 살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주 크게 성공한 자본가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잘 살 것 같아요? 좀 경우가 틀리긴 한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더 잘 살아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통계표를 보면 알죠. 근로자 2018년도인데 근로자 가구 3.19명당 얼마를 버나요? 대략 3명이죠. 한 500만 원 벌죠. 근로자 외 가구는 뭔가요? 자본가죠. 근로자가 아니란 말은 뭐예요?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2.9명 대략 3명이죠. 372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가보다 근로자가 더 잘 살아요. 평균 한 450만 원 되는 거죠.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자, 그러면 좀 한번 자본가와 근로자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한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요. 비임금 근로자가 668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가 한 2천만 대요. 이것도 참 그 분류가 안 좋은, 잘못된 거예요. 비임금 근로자가 뭐예요? 소형 자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형 자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자기 돈을 투입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소형 자본가죠. 소형 자본가. 제대로 분석하려면 한 소형 자본가, 중형 자본가, 대형 자본가로 분류해서 인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소형 자본가라면서 근로자다. 이렇게 뭐 근로자는 그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인데 뭐 소형 자본가가 식당 한 개 운영하면 뭐 월급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 한 개 운영한다 해서 조그만 점포 하나 갖고 있다 해서 근로자인 건 아니죠. 자본을 투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본가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지적 수준이 자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자본을 모르니까 자본가가 어떤 사람인지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 전 세계적인 지적 수준이 낮은 거고 한국만 이러면 한국의 지적 수준이 낮은 거고 그래요. 식당 한 개 운영하는 사람이 식당 3개, 4개 가지면 근로자에서 자본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적 수준인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66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한 153만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에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점포가 있는데 점포 점점 커지면 고용원이 있게 되겠죠.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형 자본이 이제 중형 자본이 되는 거죠. 중형 자본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대형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임금 근로자가 임금 근로자도 한번 보자고요.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가 한 2천만 명 되죠. 이 중에서 상용 근로자가 한 1,400만 명, 뭐 임시 근로자 뭐 470만 명, 일용 근로자도 14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분류를 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연소득별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래요? 근로자라고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상용 근로자가 임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보다 보수가 더 많죠. 또 상용 근로자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죠. 대기업 근로자가 그냥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높은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보통 생산성이 높은 곳의 근로자가 생산성이 낮은 곳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죠. 그 왜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죠. 똑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100명이 소득을 얻는 것과 50명이 소득을 얻는 건 다르다 했죠. 생산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면 대한민국에서 소형 자본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취합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이런데 한국은 25.4%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에 비해서 한 어때요? 64, 24, 한 4배 가까이 높죠. 일본에 비해서도 한 2.5배 높죠. 이건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높은가요? 소형 자본가가 많다는 건 뭔가요? 다 소형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소형 자본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형 자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치킨집을 많이 하죠. 또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형 자본이나 대형 자본의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직업들이 만들어져야지 소형 자본가들의 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즉 소형 자본가가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취업이 돼야 되는 거죠. 중형 자본이나 대형 자본에. 그 중형 자본이나 대형 자본의 수가 대한민국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포기한 지가 오랜데 산업화가 좀 더 진행됐어야 된다는 거죠. 중경자본과 대형자본이 더 생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소형자본이 높으니까 소형자본을 줄여야 되겠다. 직업도 없는데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형자본가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 소형자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줄겠죠. 중형자본과 대형자본에 직업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정책이 펼쳐졌죠. 한 3년간. 소득주도 일한다면서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인건비를 정부에서 막 올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 가격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없을 때가 더 그 소득도 증가하고 자본도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시장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자본가는 근로자보다 못 산다. 이런 구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가가 근로자보다 잘 살아야 돼요. 왜? 왜 그래요? 둘 다 사회의 어떤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지만 자본가는 다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물론 자본가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자본이 커지다 보면 직업을 만들어내고 그 직업은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생계 수단이 되는 거죠. 근로자의. 다른 사람이 생계 수단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야 되겠죠. 이게 좀 잘못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가. 더 많이 벌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가가 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본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또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그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을 구하기 쉬워지고, 또 근로자가 귀해지니까 근로자의 인건비도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또 근무 여건도 좋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근로자보다 돈을 제일 적게 버는 자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생계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지. 근로자도 물론 사회에 기여하지만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소득도 지금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500만 원이고 근로자 외 가구가 370만 원인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본가가 서로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좀 자본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공무원에 그렇게 지원도 많이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본을 배척하면서 사회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동자 중심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자본가 중심의 사회가 돼야지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존중받고 자본가보다는 근로자보다 자본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본가가 되려고 하고 물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나 자본가가 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잘못됐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뭐 자본가는 혜택을 주고 이런 건 잘못됐겠지만 그건 신분제도 없는 사회에서 그건 안 되겠죠. 윤리적으로 자본가가 근로자보다 존중을 받고 실제 보수도 자본가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직업도 많이 생겼고 근로자의 소득도 올라가서 근로자가 좋은 거예요. 노동자 중심 사회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시대는 자본가 근로자에 똘똘 뭉쳐서 자본가를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좀 얘기하면 사회주의자가 되고 때려 죽이자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설사 자본가가 근로자보다 좀 더 잘 600만 원이라 해도 사실 자본가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자본가는 자본을 투입해서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불확실하잖아요. 근로자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요.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자본을 투입해서 자본을 투입했는데 돈을 못 벌면 재산 날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본은 자본 내에서 분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 가능하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근로자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1년에 한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억, 2억 버는 근로자도 있는 거죠. 자본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1억) 받는 근로자하고 3천만 원 받는 근로자하고 같나요? 1억 받는 근로자가 2억 3천만 원 버는 자본가를 때려 죽이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시받기 싫다는 거죠. 지시하는 위치. 그러니까 좀 약간 신분제도의 어떤 이제 폐습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 좀 잘못 분류된 거죠. 지시하는 위치에는 자본가들을 때려 죽여서 지시받는 위치를 없애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런 논리. 그래요. 그러면 자본가를 때려 죽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본가를 때려 죽이고 시장을 없애자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안 보고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해야지
정확하게 실상을 알게 되고 사회에 어, 좀 긍정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저 자본가들 지시하고 멸시하고 저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론을 만드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현실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그럼 얻어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본가가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지 근로자도 좋아진다. 자본가가 존중받고 자본가도 소득이 실제로 근로자의 소득보다 많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